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얼굴과 비방 문구가 담긴 대남 전단지를 공개하며 전단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대북 전단의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데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명으로 23일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급증세와 다단계 업체발 전국 확산 우려에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장지 남용을 막기 위한 재포장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묶음 할인 판매 금지 문제가 논란입니다.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행진 투쟁에 나선 대학생들이 150km 국토대장정에 종착지인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예산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본격적인 대남 도발을 시작한 북한이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준용 씨의 사진이 들어간 전단지를 대규모로 살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번 당해봐야 그 기분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겨냥했던 대북전단 살포를 안가품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종이 몇 장으로 체제가 흔들리는 북한과 우리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겠죠. 최지원 기자가 북한의 전단지에 담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공개된 대남 전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담긴 전단지가 담배꽁초 등 오물들과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합의서까지 다 잡수셨네라는 비난 문구도 보입니다.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도 등장하는데 신혼예물로 수억 원대 아파트도 척척이라며 아파트 매각 논란을 비꼬는 글이 적혔습니다. 당신네도 한번 최고 존엄이 묵살당하고 무시당하는 걸 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타겟으로. 북한은 대규모 삐라 살포 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여지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 번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북한은 예고했던 도발들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고한 건 다 합니다. 이게 1단계인 거고 그 다음은 이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하는데 내부에서도 이걸 공개하고 대중 동원에 이용함으로써 체제 결속도 도모하는. 통일부는 유감 표명과 함께 남북 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DMZ로 병력을 이동한 데 이어 어제는 9.19 군사합의로 덮었던 서해안 해안포의 포문을 일부 개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해안은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잦았던 곳이고 북한이 전술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큰 곳이어서 해당 지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 폭격기를 잇따라 한반도 인근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정승 기자입니다. 연평도 북쪽 북한 개머리 해안의 해안포 일부가 개방된 모습입니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모두 해안포를 폐쇄했는데 북한이 다시 열었습니다. 금년이 더군다나 연평도 포격 10주년인데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이런 이제 트라우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북한 신포 조선소에선 16m 크기의 소형 잠수정 추정 물체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이곳에서 신형 잠수함과 SLBM을 개발 중인데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SLBM 개발을 위한 수중 시험 작업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군사 도발이 있을 수 있고 국제사회를 향한 전략적 도발이 있을 수 있죠.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완전 폭파했다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인공위성에 포착된 폭파 이후 연락사무소의 모습은 북한이 밝힌 것과 달리 골조가 남아있어 70m 떨어진 개성공단 지원센터까지 폭파하는 건 의도하지 않았을 걸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까지 북한 총참모부가 예고한 직접적인 군사활동은 보이지 않는다고 확인했지만 대북 감시를 위해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연일 각종 정찰기와 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으로 집중 투입 중인 미국은 오늘은 B-52 폭격기 2대와
해군 전자전 전투기가 일본 쿠릴열도 해상에서 진행한 폭격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사흘 전 비밀리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조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본부장의 방미가 관심을 모은 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보통 때 같으면 이 본부장이 공항으로 나온 기자들에게 몇 마디 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조덕현 기자가 공항을 다녀왔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입국장을 나옵니다.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말을 아낀 채 주변국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만 전했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 간에 이렇게 조율이 좀 있었나요? 저희들은 항상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이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세를 분석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미 간의 북한의 도발 억제에 관한 논의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본부장의 방미 기간 중인 현지 시간 17일 전 주한미군 사령관 등은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Announcing now that we're going to lift the embargo on bringing strategic assets into the Korean Peninsula, which really hasn't happened since the spring of 2018. 이도훈 본부장이 워싱턴 방문 성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킨 건 해법이 마땅치 않은 북한 문제에 양국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를 읽힙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대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하면서 지휘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시가 개별 사건은 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상의 지휘에 해당하는 건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재준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의 중요 참고인 조사를 대검에서 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도 조사하도록 조치한 겁니다.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지시의 근거로 검찰청법 8조를 들었습니다.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인데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한정했지만 사건과 관련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건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2005년 천정배 장관은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당시 김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습니다. 대검은 지휘권 발동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추 장관의 지시가 한모 씨 한 명에 대한 조사로 한정돼 있어 사건의 본류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총장의 사건 배당권 침해는 우려스럽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대검은 감찰부가 한씨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보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른 최고위원이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사퇴를 요구한 이후 다른 여권 인사들도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한 인사는 검찰총장 직함을 빼고 윤석열 씨라고 지칭하면서 사퇴를 요구했는데 검찰의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더불어시민당 대표였던 우희종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습니다. 우 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집권당이 과반을 넘는 일방적 결과는 윤석열 씨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 목소리였다며 눈치가 없는 것인지 불필요한 자존심인지 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검찰총장으로부터 감찰을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는 계속 반복될 거다 이렇게
법무부와 대검이 한명숙 사건에 대한 감찰 지휘권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감찰권 분리로 검찰총장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원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에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권의 압박에 더 힘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게 불리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정부 여당이 법치주의를 퇴행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라도 타격 대상으로 공표해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진중권 교수도 윤석열을 내치면 정권 붕괴의 서막이 열리는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추미애 법무장관 부임 이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죠.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총장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7월 검찰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대한 또 한 번의 정리 작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이 청와대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떤 말들이 오갈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지난 1월 법무부 장관 취임식,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17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나흘 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상견례 직후 의례적인 축하 덕담도 아낀 채 두 사람은 헤어졌었죠. 윤석열 총장 예방돼 있는데 혹시 검찰 인사 관련 얘기도 좀 언급하십니까?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해서도 의견 나누셨습니까? 예고된 일이었을까? 바로 다음 날 추 장관은 검사장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물갈이합니다.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인사 의견 수렴 형식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인사 발표 당일 추 장관은 오전 9시 반까지 법무부 청사로와 의견을 말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했고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 개최 30분을 앞두고 부른 것은 요식 절차라며 거부했죠. 검찰 내부가 술렁이자 청와대가 나서서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후 추 장관은 국회에 나와 거역이란 단어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권을 쥔 추 장관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 뒤 대검 중간 간부 인사에서 6명만 남겨달라는 윤 총장의 공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자 윤 총장 측근인 중앙지검 한 간부는 인사 발령 직전에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추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언급했습니다. 이후 잠잠했던 두 사람의 충돌은 법무부에 접수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의 지시로 위증을 했다는 한 재소자의 진정서 처리 문제로 또 불거졌습니다. 윤 총장은 해당 조사를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고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대검 감찰부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뇌관은 추 장관이 예고한 7월 인사입니다.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인사는 일단 그 인사의 기조는 형사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런 인재들을 발탁한 것. 오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두 사람. 확전이냐 휴전이냐 갈림길에 섰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이죠.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됩니다. 후원자들은 엉뚱하게 쓰인 것으로 의심받는 후원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백연상 기자가 후원자 쪽 법률 대리인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모 씨 등 3명은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에 2011년부터 올해까지 2,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복지를 위해 쓰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쉼터 매매 등 의혹이 불거진 뒤 후원금을 반환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정대협과 전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오는 24일 내기로 했습니다. 정대협을 후원하신 분들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윤미향 의원도 소송 대상자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기부금 유용과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나눔의 집에 후원한 23명도 후원금 3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여 부동산만 늘리는 뉴스를 보고 반드시 반환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송 참여자들은 돈을 돌려받으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다시 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후원 회원 여러분께라는 글에서 잘못된 점은 호되게 꾸짖어 주시고 운동의 비전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밤사이 확진자가 6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79명을 기록한 이래 23일 만에 최대 수치입니다. 확진자 절반가량이 해외 유입인데 최근 이 수치의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대전의 한 다단계 업체에서 시작된 감염도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하루 만에 관련 확진자가 16명 추가됐는데 식당과 카페, 찜질방 등을 매개로 충청과 전북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입니다. 오늘 대전에 추가 확진자 7명 모두 이 업체와 관련됐습니다. 대전 외 수도권과 세종, 충남에서도 오늘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 다단계 업체 관련 집단 감염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고강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다단계 방문 판매업을 중심으로 한 그 구성원들, 조직원들의 모임, 판촉을 위한 회의, 협의 공간 그런 성격이 짙고 중간고사 기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전주 고3 학생도 대전 다단계 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12일 대전 다단계 업체 관련 확진자와 식당에서 동선이 겹쳤습니다. 대전 다단계 업체 관련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와 수도권까지도 감염이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등 확산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롯데제과 의왕물류센터에서도 오늘 직장 동료 7명과 가족 등 8명이 추가 감염됐고 관련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탄 남성에게 버스기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기사와 시민들을 수차례 때리고 물어뜯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낮 2시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 A씨가 마을 버스에 탑니다. 운전기사가 손짓으로 타지 말라고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던 시민이 버스 안으로 들어와 언쟁을 벌이더니 두 사람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분이 삼촌한테 침을 뱉더라고. 목도 치고 막 뒤지도 하고 그러더라고. 버스 밖에서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는 시민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말리던 시민을 수차례 때린 A씨는 이곳에서 버스기사의 목을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버스기사분이 이제 도망가지 말라고 저 이제 때리고 가니까 잡으시다가 이제 넘어지시고 목을 물어뜯기신 거예요. 버스기사는 피부 이식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많이 다쳤죠. 꿈에도 흉터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식도 이제 여기 상처를 봐가면서 이제 이식을 해야 되나 봐요. 경찰은 오늘 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15일엔 서울 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버스 승객이 하차를 거부하다 체포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오늘 인터넷에서는 재포장 금지법을 두고 하루 종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환경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과도한 포장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법인데 마트에 묶음 할인 제품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들의 걱정과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상배 기자와 어떻게 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뭐가 문제인 겁니까? 네, 우선 재포장 금지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되면서 환경부가 지난해 재포장 금지법이라는 것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품 판매나 판촉을 할 때 재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법적으로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흔히 말씀드려 마트에 가면 라면이나 맥주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쉽게 보실 텐데요. 예. 이런 묶음 포장을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러면 묶음 할인도 같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긴 겁니다. 사실 마트에 가면 라면 그리고 맥주뿐만 아니라 과자나 화장품도 이렇게 묶음 제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묶음 제품을 볼 수 없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네. 논란이 커지니까 환경부가 설명 자료를 직접 내놨습니다. 일단 묶음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묶음 형태로 나온 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임의로 포장을 해서 묶음 상품으로 다시 포장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5개들이 라면처럼 아예 묶음 상품으로 출시된 것들은 판매할 수 있지만 아이스크림이나 우유처럼 판매처에서 기획 상품으로 만들어 별도의 포장을 한 것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다고 이렇게 기획 상품으로 파는 게 다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의 취지가 과포장을 막겠다는 것인 만큼 간단한 띠지나 묶음 형태로 포장을 간소화한 경우에는 기획성 묶음 판매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니까 유통 단계에서 따로 포장하는 건 안 되고 하더라도 띠지 같은 걸 이용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1, 이 덤 상품 같은 경우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혼란이 있었는데요. 1+1 같은 상품은 별도로 포장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그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 샴푸나 린스 같은 경우 증정용 상품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비닐팩이나 플라스틱 용기로 재포장하지 않고 고리나 띠 같은 간단한 묶음 도구를 사용하면 지금처럼 팔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개의 과자를 저렴하게 묶어 파는 경우에도 별도 비닐 포장을 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묶음 포장을 못하도록 한다는 게 할인을 하느냐 마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환경부가 뒤늦게 오후쯤에 이렇게 해명 자료를 냈는데 처음부터 설명이 잘 됐다면 이런 혼란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법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네, 이 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법이 시행되면 과포장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건당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데요. 환경부는 제조 유통업체의 혼란과 미리 만들어 놓은 상품 소진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두고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꽤 되겠네요.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 38명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사고 53일 만입니다. 유족들은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헌화합니다. 잘 가. 편히 쉬어 이제. 분향을 마친 유가족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합니다. 생일 직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낸 맏딸은 악몽 같은 현실과 상처를 이겨내겠다며 마지막 편지를 전합니다. 내 생일 당일 아빠의 유품이라는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지. 비록 붙일 수 없는 편지지만 그곳에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남편을 잃은 아내는 다음 생에도 다시 결혼하자던 약속을 지키겠다며 연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쁜 집 지어주기, 아이 갖는 거, 서로 사랑하며 80살 이상까지 살기,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다시 결혼하자는 그 약속 지켜. 오늘 합동 연결식에서는 유가족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장례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사 관계자 9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오늘 대전의 한 산업단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였는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헬기까지 투입했지만 시뻘건 불길의 기세를 막지 못합니다. 오늘 낮 2시 2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창고라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시간여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아직 피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고교생 A군은 지난 2일 경남 거창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A군은 경찰 단속 현장에서 1.3km를 달아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A군 가족은 경찰이 무리하게 추격했고 사고 후속 조치도 늦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경보들 뒤에서 심하게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순찰차가 내리지 않고 있더랍니다. 경찰은 사고 즉시 119에 신고했고 추격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얼마 전 KBS 본사에서도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에 경찰이 강력 대응을 천명함에도 줄어들긴커녕 늘고 있죠. 여성들은 공공 화장실에 가면 구멍부터 살펴본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불법 촬영 기기가 설치돼 있는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카드가 생겼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KBS 연구동 여성 화장실, 그리고 2018년 7월 서울의 한 구의회 여성 화장실, 모두 여성을 노린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곳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성들은 집 밖에 나오면 화장실 가기도 겁납니다. 평소에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구멍 뚫려 있으면 사실 좀 불안해서 이렇게 손으로도 막아보고 이렇게 휴지도 이렇게 돌돌 말아서 껴 넣어봤는데 도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손쉽게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여성 화장실에 설치했습니다. 빨간 카드를 휴대폰 카메라에 덧댄 뒤 플래시를 켜고 불빛을 비추자 구멍 사이 숨겨둔 렌즈가 드러납니다. 도찰 간이 점검 카드입니다. 간이 점검 카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몰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탐지 장비를 개인이 소지하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한 간이 탐지 카드를 이용해서 여성계에선 이 같은 대책도 필요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세종시에서 출발해서 5박 6일 동안 행진을 벌이면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성민혁 기자가 이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대학생들이 공원을 가로질러 걸어옵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행진 투쟁을 벌이는 학생 대표들입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 모여 150km 거리 5박 6일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외침 입법부와 행정부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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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상반기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주장입니다. 학생들은 오후 6시쯤 이곳 더불어민주당사에 도착해 추경 예산으로 등록금 일부를 보존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고 정부는 대학과 학생들 사이 문제라며 직접 지어낸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학교는 건국대 한 곳뿐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 다음 학기에도 온라인 강의가 이어질 수 있어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 정치권도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3차 추경에 등록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예산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인데 정작 예산을 줘야 하는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정치권과 정부의 생각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지원 예산이 3차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나아가 구체적인 반환금 액수까지 제시했습니다. 국공립대 84만 원, 그리고 사립대 112만 원, 그리고 전문대 87만 원 정도의 반환금을 마련하자 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3차 추경을 통해 반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등록금 반환 지원을 요구하는 정치권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기재부는 난색입니다. 앞서 교육부가 대학 긴급지원금으로 3차 추경안에 1,900억 원 편성을 책정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해 주는 것은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비슷한 입장인데다 당초 찬성 입장이던 교육부도 등록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타협안을 찾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때처럼 재정당국과 여당 사이 다시 갈등의 조짐이 보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야, 대선 후보도 임영웅처럼으로 하겠습니다. 예, 뭐 요즘 가장 핫한 스타죠, 임영웅 씨. 이제 미스터 트롯식으로 뭐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된다. 통합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 보죠? 예, 맞습니다. 그 유력 주자든 뭐 신인이든 간에 전부 다 계급장 떼고 뭐 대국민 오디션 방식으로 선택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오디션 방식. 예. 자, 근데 야당 의원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저도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대선 주자들, 당사자들도 이런 얘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 사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호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대선 후보 뽑자. 이렇게 차기 주자로 꼽히는 김태호 의원 인터뷰는 제목부터가 미스터 트롯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도 미스터 트롯 방식의 후보 선발 시스템을 거론했고요. 현재 4차례 집권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선 당시에 한 발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트롯이 낡았지만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치를 태우니까 국민들의 환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후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외에도 학계나 뭐 언론 칼럼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통합당에 마땅한 후보가 지금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런 방식으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해보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도 하고 있죠. 그 단계를 좀 세분화해서 10명에서 7명으로 그리고 3명으로 점점 줄여간 뒤에 마지막 1명을 뭐 국민 패널과 여론조사로 뽑자 뭐 그런 구체적인 방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만 보면 뭐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실제 그런 방식이 가능한지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봤습니까? 예, 미스터 트롯처럼 그 마스터 판정단을 대표성이 있는 국민 선거인단이나 아니면 당내 인사들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대국민 응원 투표를 통해서 경선을 실시한다는 구상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 쟁쟁한 유력 주자들이 경쟁을 벌이는 민주당과는 달리 대선 주자 씨가 말랐다는 얘기를 듣는 통합당에게 미스터 트롯과 같은 신인 발굴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미스터 트롯 경영 방식이 이제 그 각자 출연자들이 갖고 있는 개성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대선 후보의 어떤 자질을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야, 대선 후보도 임영웅처럼의 느낌표는 장윤정도 없고 김성주도 없고로 하겠습니다. 그 임영웅의 성공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훌륭한 진행자와 판정단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죠. 현재로선 대선 주자 선발에 가장 핵심 키를 쥔 사람은 아무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일 텐데요. 저희가 미스터 트롯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은 좀 유보적이었습니다. 마스터 판정단에 해당하는 심판을 누가 보느냐는 점과 그리고 전체 토론과 투표 과정을 중계하고 주관할 주체도 뚜렷이 않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예, 뭐 고민거리도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 새로운 방식을 또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을 좀 일으켜야 된다. 이런 절박성 그런 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자,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 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안스트라다무스 또 적중으로 하겠습니다. 예, 뭐 그래픽이 아주 재밌게 나왔는데, 예. 자 이제 지난 대선과 때 뭐 안철수 당시 후보가 여러 가지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번 정권 들어서 맞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어떤 예언을 했나 보죠? 네, 이번에는 6대 예언 적중이랍니다. 지난 4월 11일에 SNS에 기록한 예언인데요. 집권 여당이 승리할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끌어내리기 4대 권력형 비리 의혹 묻힐 것, 경제정책 오류 지속, 그리고 진영 간 충돌 일상화, 미중 균형 외교 파열, 북한 핵보유 기정사실화 이렇게 6가지입니다. 뭐 다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적중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좀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뭐 부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특히 윤석열 총장은 어제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면서 지도부 차원에서 사퇴 합의하기 시작됐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클수록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힘이 빠지는 것도 불가피해 보인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습니다. 경제 부문이나 뭐 진영 간 충돌은 좀 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외교안보에선 미중 균형 외교가 깨지고 한미동맹 균열이 더욱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도 김여정 담화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지는 현재 정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군요. 자, 그런데 이제 안 대표가 예언은 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에서 보여주는 어떤 성적, 이건 뭐 신통치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선 당시에 400km를 달리고 그리고 방호복을 쓴 채로 의료봉사까지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세석 확보에 그쳤습니다. 현재로선 통합당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중도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선 인기 좋을 땐 실력이 없고 실력이 생기니 인기가 바닥이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본인 입으로 인기가 바닥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뭐 인용한 말이긴 한데 일단 본인의 고민이라고는 했습니다. 예, 뭐 본인의 고민이 많겠죠. 예.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안스트라다무스 또 적중의 느낌표는 슬기로운 정치 생활로 하겠습니다. 예, 슬기로운 정치 생활이요? 예, 그렇습니다. 점쟁이가 제점 못 치고 의사가 제병 못 고친다고 하죠. 그리고 정치 빼고 다 잘한다는 그런 조롱도 듣고 정치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만 했다는 평가도 받는데 이번엔 부디 정치인 안철수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여행길이 막히면서 멀리 가지 않고 집이나 근처에서 휴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 많습니다. 야외 활동의 대명사인 캠핑까지도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코로나가 바꾼 휴가 문화를 류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전은정 씨. 캠핑을 떠나고 싶지만 여전히 사람과의 접촉은 꺼려집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한 호텔의 캠핑 객실. 호텔 서비스와 캠핑 기분을 동시에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캠핑을 가자니 사람도 많아서 못 갔는데 실내 캠핑을 알아보다가 캠핑 느낌을 살린 객실이 있다고 해서 이용하게. 코로나19로 비대면 휴가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실내 캠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텐트 안에도 들어와 보고 캠핑 의자에도 앉아보니까 캠핑을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집 테라스나 옥상에서 캠핑을 즐기는 홈캠핑 등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스테이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용품을 찾는 발길도 끊이질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좀 그래서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이렇게 삼겹살도 구워 먹고. 실제 한 대형마트의 캠핑 용품 매출은 코로나 전과 비교해 30% 정도 늘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변화가 없지만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 집의 옥상에 올라가서 텐트를 친다거나. 코로나가 휴가의 모습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유정, 처음 보나? 하나뿐 선배야.
설아 안녕? 설아, 나랑 사귈래? 대학 새내기의 첫 연애는 가슴 설렜고 두꺼운 전공서적 하나 옆구리에 끼고 걷는 캠퍼스 풍경은 활기찼죠. 잔디밭에 앉아 먹던 짜장면은 유난히도 맛있었습니다. 올해는 이 짜장면 맛도 볼 수 없고 첫 연애는커녕 친구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캠퍼스 낭만에 뺏겨버린 20학번 새내기들을 코로나 학번으로 부른다 하더군요. 어쩌면 이건 귀여운 불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재난 상황이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질 낮은 온라인 수업에도 등록금은 그대로라 경제적 부담은 큰데 자격 시험과 채용은 취소돼 갈 곳을 잃었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여야가 또 세금 투입 카드를 꺼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된 것을 좀 분명하게 설정을 해서 정치권이 나라 곳간부터 열고 보는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대학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할 때는 자유를 외치더니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 지침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경쟁력은 부끄러운 수준이죠. 세계 대학 평가에서 국내 대학은 17년째 30위에 들지 못했고 가까스로 37위에 서울대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혈서를 쓴 학생은 등록금 300~40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 미래를 담보로 맡긴 소중한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학교와 정부는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 학생들은 되묻습니다. 등록금을 징수하고 운영하는 학교 본부와 학생들의 소통이 원활히 잘된 학교가 전국에 어디 하나 있습니까? 이 혼란 속에서 교육부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정부와 대학 그리고 정치권이 현명한 답을 해주길 바랍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코로나 학번의 울분이었습니다. 대기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20mm 이상 강하게 오겠습니다. 이 소나기로 인해서 하천물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습니다. 야영 등의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하지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전북 동부와 경북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더워질 텐데요. 내일 지역별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구 3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9도 선에서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